오늘 광역급행철도 GTX 신규 노선이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불편을 호소하는 토론 참석자의 말에 정신 바짝 차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통 불편은 무엇보다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퍼석 차리고 이거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리며 수도권 곳곳을 30분 이내로 이어주는 GTX A, B, C 노선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인천과 김포, 원주, 남양주, 수원 간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GTX D, E, F도 신설이 추진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 출퇴근을 오는 3월 30일부터 19분으로 줄여줄 GTX A. 70분 걸리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통근도 연내에 19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파주 운정, 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이후 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과 서울역, 청량리, 마석을 연결할 수평축인 GTX-B는 춘천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2028년까지 덕정과 삼성, 수원을 수직으로 잇는 GTX-C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아산까지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기 GTX 출범을 알리며 DEF 노선 신설도 발표했습니다. D는 김포와 인천, 광명 시흥, 강동구, 팔당, 원주를 이어줍니다. E는 인천에서 연신내를 거쳐 남양주 덕소까지. F는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환형으로 의정부와 부천, 수원, 남양주를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GTX DEF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추진합니다. GTX 1기인 A, B, C 노선은 하루 86만 명, 2기까지 완성되면 18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눠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30분, 충청, 강원권도 1시간 안에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GTX DEF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전국 GTX 시대를 통한 광역 경제생활권 실현을 포함해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혼잡도가 극에 달해 이른바 골병 라인으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11편 증편하고 철도와 도로를 모두 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0%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전기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전용 차로 운영 같은 버스 속도와 서비스 향상도 추진을 하고 우선 출근 시간대 발산과 가양역 등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 주요 역을 회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를 증차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기존 80회에서 12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김포와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립니다. 오는 6월부터는 열차 6편을, 내후년 하반기부터는 5편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2분대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철도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앱을 통해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 노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과 경부, 경인 지하고속도로를 착공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고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급행철도 CTX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2기 GTX 구축을 포함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13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절반을 넘는 75조 원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모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잠시 뒤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오늘 재표결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잠시 뒤면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다뤄지지 않는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어 오늘도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수석을 따로 불러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오늘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인하는 거라며 오늘 본회의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어제 법사위 의결 절차를 마친 달빛철도 특별법 등 79개 법안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야의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정 갈등 출구 전략으로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가 주목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비례제 선거제 방식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계 등 당 일각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언급한 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이른바 출구를 모색하자는 건데 아침 회의에 참석한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의 거취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인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무게가 실린 기류도 감지되는데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 전까지는 의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듣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비례제 선거 방식은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고 또 각 당은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만 경기 규칙이라고 할 선거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 새로 도입한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인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참 깁니다. 핵심은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5석가량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 소수정당 배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병립형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 없이 비례의석 47석만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일괄 할당했고 준연동형은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것과 달리 임혁백 위원장의 제안은 15석 정도는 소수정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임 위원장의 제안에 국민의힘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장기 교착 국면인 선거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얼핏 보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임 위원장의 제안이 외려 소수정당의 반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 새로운 미래 등 유력한 소수정당들이 여러 등장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과 15석을 놓고 파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게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다면 이른바 텐트를 키워가는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자칫 더 많은 의석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총선일은 다가오는 가운데 더 복잡해지고 있는 셈법 앞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이 불화살 3 31형이라고 밝혔는데요. 명칭으로 미뤄봤을 때 전술핵탄두 화산 31형을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라며 불화살 3-31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비행거리는 차이가 났습니다.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 1, 2형과는 다른 단거리용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화살이 아닌 불화살로 바뀌었고 뒤에 31이라는 숫자가 추가됐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폭탄 화산 31을 뜻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길이를 짧게 했다는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좀 작은 것에도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지 않았나고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을 3-4발 정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관계자는 최종 지점에서 소실됐다고 밝혀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지방의 생필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지방 경제가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으로 무기 개발과 지방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통해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어제 순항미사일 발사를 명확한 도발로 규정하고 위협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plomacy.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how to deter some of their aggress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s. 미 국방부는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서면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며 북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일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멜리사 볼턴 미 공군 차관 지명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의 우주 활동도 분명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북한이 자국민과 이웃국가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위성 통신을 방해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특히 북한이 더 큰 형태의 나쁜 행위 유형과 결합하면 위협이 커질 거라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가해 기업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열렸습니다. 2019년 1월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세는 위자료 소송 2심에서 진 뒤 법원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6천만 원을 담보 성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히타치 조센이 공탁금을 되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씨 측은 6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 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후지코시는 피해자 1명당 배상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21억 원에 더해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 5년 만에 내일 이뤄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어 하는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1.4% 성장하면서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회복세를 발판으로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또 연간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다고요?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 겁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제 국내 총생산은 앞선 3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한 해 전보다 1.4%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1년 전 발표된 2022년 4분기 성장률은 수출 급감과 함께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분기만의 반등에 지난해 1분기부터 지금까지 4분기 연속 성장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 우려를 딛고 전망치를 달성한 겁니다. 다만 2022년 연간 성장률이 2.6%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가까스로 전망치에 도달한 것이지 성장률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역성장 수치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4분기 경제 성적이 주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지출 항목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눈에 띕니다. 2.6% 증가하면서 지난 3분기부터의 회복 흐름을 이어갔고요. 석유 제품 등의 수입도 1%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도 각각 0.2%와 0.4%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재화 소비는 줄었지만 거주자의 국외 소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운송 장비 등이 3% 늘었지만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실제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4분기에는 0.4%로 경제 성장률을 밑돈 반면 연간으로는 1.4%로 경제 성장률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4% 증가한 15조 1,2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기아차도 지난해 1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99조 8,084억 원, 영업이익 11조 6,07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60.5% 증가했고 특히 영업이익률은 11.6%로 사상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1조 3,055억 원, 영업이익은 3,460억 원을 기록해 2022년 3분기 이후 1년여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와 모바일용 제품 수요가 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등 메모리 시장 환경이 나아지며 실적도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죠. GTX ABC 노선 연장도 추진하고 DF 신규 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서울의 주요 일자리까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사진과 함께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TX 이제 우리가 ABC 노선도 알고 있고 일부 노선도 곧 개통이 되잖아요. 일부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DF도 신설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특히 DEF를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존의 ABC 노선의 혜택을 받는 이런 지역 외에는 또 이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들을 이제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F 노선 같은 경우에 순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형인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F 노선 2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F 노선 보니까요. 의정부, 왕숙, 덕소, 수원,
부천종합운동장, 대곡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공간 구조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인구는 940만 정도 되고 경기도의 인구는 1,400만, 네, 인천의 인구는 300만 정도 되는데 예. 그 한 2,500만 정도 되는 인구의 그 일자리들이 예. 대부분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가장 큰 고용 중심지 3개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들이 이러한 GTX 같은 것들을 순환형으로 만들므로써 네. 외곽으로 또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교통량 분산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A 노선은 2028년에 완전 개통하고 B 노선 2030년에 개통 예정, C 노선 역시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게 DEF 이제 추가적으로 개통하겠다. 그 계획을 밝힌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가겠다, 네. 추진할 예정이다.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ABC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제 2011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네. 2014년 1월 달에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좀 더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속도로 본다면 지금 열심히 준비한다면 이제 될 수도 있죠. ABC 준비했던 것만큼만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타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9개월 정도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한 6개월 정도 또 연장을 하는데 노선이 바뀌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또 이 예타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중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타 들어가기 전에 이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예. 한다면 임기 내에 뭐 예타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급행철도 저희가 노선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F 노선 설명을 잘 해주셨고 D 노선하고 E 노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니까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GTX도 있네요. 네네. 그 기존에 발표했던 이제 이런 노선에 비해서 지금 새로 발표한 노선들은 상당히 이제 기간 시설하고 연결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우리가 물론 이제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갈 수 있지만 한 번에 이제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지금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원주까지 연결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수도권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사실상 이 경기도 남부 쪽 충청남도라든지 충청북도하고도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쪽의 교통 수요들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한 그런 노선으로 보입니다. 아산 평택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기존 노선을 더 연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ABC 노선 다시 한번 좀 확장 연선도 보여주세요. 지금 평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서 동탄 구간이 75분에서 79분, 운정 서울역 구간은 54에서 70분, 20분 이렇게 걸린다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보통 GTX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A 노선은 한 3조 원 정도, B는 한 4조 7천억. C는 4조 1천억 이 정도로 이제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한 4조에서 5조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그래픽 설명드리면서 기존에 이제 75분 정도 걸렸던 그 거리를 시간이 이제 30분대로 줄어든다는 건데 저게요. 일부에서는 실제로 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심도라는 게 이제 지하 50m쯤에서 이제 터널을 뚫어서 지하 50m요? 네, 40에서 50m쯤에 터널을 뚫어서 이제 지하 철도를 건설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지하 한 20-3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하 40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소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노선도 도로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직선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하로 깊이 내려가게 되면 승차하는데도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게 되거나 계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승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 20층 깊이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안전성 문제는 우려가 그러니까 없겠습니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성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뭐 통합공학 하시는 분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어떤 사건이 그렇네요. 발생했을 때 예. 대피를 하게 되려면 네.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상으로. 네. 예, 그러한 이제 대피 시에 굉장히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대피 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 GTX A, B, C, D, E, F 네. 언제쯤 이제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예, 그거야 워낙 뭐 장기 네. 계획이더라고요. 네, 이건 뭐 장기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워낙 이제 대규모의 공사이기도 하고 네. 아무리 이제 대심도로 깊이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예.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TBN 공법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발파를 하지 않고 네. 이 커터를 달아서 이제 터널을 뚫는 예, 이런 예. 공법을 쓰게 되면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데 아. 문제는 이런 공법을 쓰더라도 뭐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연약 집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집안 침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설득해 가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의 뭐 어떤 계획대로는 뭐 30년 예. 1기, 그다음에 2기 같은 경우는 35년 일부 구간을 예. 근데 뭐 그 이상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 교통 격차를 또 해소하겠다라는 이 취지에서 내놓은 방안이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네. 이게 XTX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청권은 뭐 CTX, 아, 네. 부산권은 뭐 BT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그렇죠. 이제 앞에 거군요. 이제 네.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최근에 뭐 메가시티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의 맨체스터 광역연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든가 이런 예.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한 메가시티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 광역교통망입니다. 아. 근데 광역교통망 중에서도 이런 GTX 같은 굉장히 고속이면서 편리한 철도 노선의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망의 수준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수도권 GTX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지방의 광역 도시에도 이런 GTX급의 광역 급행 열차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면 그렇군요. 거기에 기업이 들어간다든지 거기 사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출퇴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예산이 꽤 많이 들잖아요. 네. 예. 160조, 200조 뭐 근데 뭐 이게 다 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겠죠. 예, 예. 그게 좀 투입 대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가성비가 좀 괜찮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워낙 혼잡에 쓰는 비용이 큽니다. 혼잡 통행료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평균 출퇴근 시간이 뭐 2시간 반 편도로 그럼 한 5시간도 이제 시간에 쓰잖아요. 예, 예. 이런 시간의 기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 차를 많이 갖고 나오게 되면 이제 차량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휘발유 비용, 뭐 시간 비용, 그다음에 도로 마모 비용, 유지 관리 비용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거에 비하면 네. 이 GTX를 뚫어서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예. 또 출퇴근 시간도 줄여주면 네. 국민들이 느끼는 편익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런 교통상에서의 혼잡 비용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고요. 네. 그런 대도시에도 이런 비슷한 세계적인 대도시에도 이런 비슷한 뭐 GTX 같은 네. 그런 열차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영국에는 이제 크로스 레일이라고 예. 이런 이제 도심에서는 이제 지하로 가고 바깥으로 가면 이제 지상으로 가는. 예. 네, 우리 이제 GTX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이제 어떤 교통 시설이 있고요. 예. 뭐 일본에도 스쿠바 익스프레스라고 이런 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 안에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철도를 건설하는 예. 이런 것들은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의 변수가 또 뭐가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 뭐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제일 가장 큰 거는 이제 역사라든가 노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5호선 연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예. 지자체마다 이제 만약 GTX 노선을 새로 이제 결정한다고 하면 그 노선이 이제 가능하면 본인 지자체 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네. 또 역도 가능하면 그렇죠. 뭐 본인 지자체 역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 그런 이제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타를 받았는데 노선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지금 추진할 예정인데요. 네, 네. 서울 부산까지 관통해서 뚫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 부산까지 다 지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물론, 굉장히 막히는 예. 구간,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거기까지. 네네. 일부 이제 양재 구간을 지하화하는 IC까지 거군요. 예. 네. 상당히 이제 정체가 많은 구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소통에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서초 IC나 양재 IC나 반포 IC까지 와서 네. 거기서 이제 일반 도로로 나가는 데 있어서 IC에서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막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예. 뭐 반포 IC까지 굉장히 빨리 오더라도 이게 반포 IC에서 나가서 그 대로에서 막힌다면 의미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예. 네. 뭐 올림픽대로도 지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뭐 전체를 지하하기보다는 예. 사실 이제 올림픽대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올림픽대로로 인해서 주거지하고 이제 한강변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리된 부분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굉장히 주거 환경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지하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그 양수가 적잖아요. 네네. 지하철 양수가 몇 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편수를 11편 뭐 증편한다고 하는데 네.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증편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죠. 이제 예, 두 량밖에 안 되는데 그 두 량을 이제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승차장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예. 이제 편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지금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이제 편수를 늘린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GTX F 노선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예. 1차로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게 이 수도권에서 보면 하남 쪽이거든요. 네. 신도시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김포 쪽하고 부천이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연결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싶어요. 그래서 골드라인이나 5호선이 건설될 때까지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좀 조정을 하게 되면 골드라인의 혼잡도도 좀 낮출 수 있고 GTX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네. 이 교통 대란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교통 시설을 이제 보충하고 뭐 이름으로써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같이 이제 GTX를 많이 뚫는다든가. 근데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공간 구조를 효율화시키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좋은 직장들이 서울 안에 이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외곽에 있고 직장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다 서울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울 안에서의 교통 혼잡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좋은 직장들을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용인 클러스터처럼 구조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옮겨주면서 GTX를 잘 그쪽에 연결시켜주면은 그 새로운 고용 중심이 생겨서 출퇴근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교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선보려는 명백한 언론 탄압 수사라며 이번 사안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수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들이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손보기 위한 수사, 이게 이게 진상이에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검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희대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한데 묶어서 두 사안을 전부 특검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윤 대통령이 주임 검사였던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고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친분이 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소통하면서 소속 기자에게 이 같은 보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보다 10여 분 앞서 검찰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이 대표와 후원금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유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에 도착한 임 씨는 유현진 선수의 협박 혐의를 인정하는지,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공갈은 2명 이상이 위력을 행사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경찰은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 팀장 A 씨가 임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외압을 가해서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 연구위원의 행위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남성 한 명이 알몸으로 자해를 하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북 영주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남성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자해해서 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경찰은 남성에게 수갑까지 채워 제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 이 남성이 돌발 행동을 한 원인,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지구도로 연행되자 투약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자택에서도 케타민과 액상, 대마, 주사기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의 재하청 업체 4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 수십 명이 운송료를 떼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로 의심하고 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화물차주 송모 씨는 지난해 거드 유통 플랫폼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이 고됐지만 1,3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속한 화물 운송업체가 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면서 2달치 임금 2,6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머리가 띠 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써서, 왜냐면 제가 다달이고 갚아야 될 돈도 아르게 많은데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지. 뭐 은행이나 카드권에서 전화, 재촉 전화 계속 오고.
이 업체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이러던 화물차주들도 지난해 상반기 비슷한 방식으로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생각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송료 먹튀 사태를 일으킨 화물운송법인은 모두 4곳.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제하청 업체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계속 바꾸면서 그 사기 수법을 친구가 돌리면서 계속. 경찰은 쿠팡 CLS 제하청 업체 4곳에 실질적인 운영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위협 운전을 하고 야구 배트까지 꺼내든 40대 남성 A씨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저녁 8시쯤 대전 서구 일대를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하고 야구 배트를 들고 다가와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차량 수색 과정에서 알루미늄 배트가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 실무 책임자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 홍수의 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통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지만 이들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역무원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온 KT와 SK텔레콤, 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합을 계속해 제재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파와 서해안 지역에서의 폭설로 지난 23일 최대 전력 수요가 89.2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예비 전력을 15기가와트 이상 유지하고 있어서 전력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오후 3시 반쯤 장시성 신의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6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1층 냉장창고 공사 중에 피운 불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 건물 2층에 있는 숙박시설에 묵고 있던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 영역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하는 전국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10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매화 가운데 하나인 전남굴의 지리산 대화엄사의 홍매화가 천연기념물이 됐습니다. 만화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가 현지 시간 25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50대 여성의 일과 사랑을 담은 한국 작가 마영신의 만화 엄마들이 공식 경쟁 부문 후보작으로 올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강추위였죠. 나흘째 지금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막바지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풀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추위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추운데요. 내일 풀린다고 하더라도요. 뒤로 보이는 호수도 얼어붙은 겁니까? 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도심공원의 호수도 보시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로 벌써 나흘째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올라서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눈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사이 산간에는 다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곳곳이 빙판입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한파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이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길었던 한파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 6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하늘도 눈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초속 15m 안팎으로 무척 강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생활에서 사실상 시작됐다는 어느 학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번엔 쇼펜하우어의 책을 언급하면서 명랑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더 밝혀질 게 없는데 민주당에만 가면 정쟁의 영역으로 간다면서 김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말했다면서 말을 아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가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사과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요구도 받은 적 없고 건파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 거예요.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민주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네. 김 여사의 사과로 끝낼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꾸 이제 몰카 공장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매체의 어떤 그 취재 방식이 함정 취재고 유장 취재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그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이제 뭐 숨기고 들어가 취재한다는 것, 그건 취재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이 역시 뭐 지금 뭐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뭐 고발을 해서 아마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겁니다만 그 당시 촬영한 그 최모 목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렇게 몰래 촬영하게 된 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만났더니 또 그때도 뭐 고가의 선물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주장에 따르면 그때 뭐 어디 특정한 뭐 부처인가요? 뭐 위원회 같은데 인사 개입하는 얘기도 하니까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 아니냐 싶어서 본인 이거는 영상 녹화도 하고 증거를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각설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께서 디올 명품백 그 수백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그 영상에 따르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어느 한마디 해명을 못했어요. 이거 무슨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 보관할 수 있는 거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외국 정상으로 받았거나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명품 가방을 보관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교통사고까지 비유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이런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의 영상이 정말 만천하에 공개됐을 때 그럼 검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들어갔을 것이다. 반드시 검찰 수사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과라 끝날 문제라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권익위도 이미 고발돼 있고 신고돼 있잖아요. 거기서 조사도 하고 검찰이나 수사당국에 수사를 해서 이게 명확하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아니 죄가 있으면 그 알겠습니다.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정광재 대변인도 뭐 수사 과정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권익위에 고발하셨다고 하니까 권익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답안을 내놓을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뭐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것은 이제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과하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따라 다를 겁니다. 법에서 우리가 독수 독과라고 하잖아요. 위법된 행위로 그 수집된 증거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꼭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좋은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 관련해서요.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가 사과를 의미하냐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장 표명은 필요하지만 그 입장 표명 안에 사과가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수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었고 당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대해서 아직 어떤 컨센서스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할 수만은 없다는 상황도 당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으니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 생각,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거 직접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 눈높이와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이 한동훈 위원장 워딩 자체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게 어디 뜻이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어떤 해석의 영역을 붙이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수사의 영역이다. 이미 이제 검찰 수사 영역으로 들어왔다. 홍익표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권익위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수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수사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뭐 물리적인 시간이 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식적으로 사안이 이 검찰에서 다뤄진다면 검찰에서 분명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쇼펜하우어 얘기했잖아요. 네. 혹시 최근에 오늘 아침에 발언했기 때문에 그 아침 이후로 쇼펜하우어 발언을 왜 했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경률 회계사와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과는 가끔 뭐 교류하는 사이였고요. 또 이분이 원래 굉장히 좀 유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명랑한 분입니다. 근데 지난해 쇼펜하우어가 인기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한지 알려면 그 사람이 명랑한지를 살펴봐라. 또 예민하면 성공하고 명랑하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 얘기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게요. 쇼펜하우어가 많이 회자되는데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쇼펜하우어 뭐예요? 이거 행복? 명랑?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쇼펜하우어 이분이 뭐 명랑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책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빗대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저는 지금 화면 보면서도 저는 저분 잘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영상으로만 보고 이 말한 걸 들어보면은 뭔가 기가 질려 보입니다. 거의 넋이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 꺼내고 가장 먼저 꺼냈나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한 뒤로 얼마나 공포에 질렸으면 공포의 주체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거의 지금 정신줄 놓은 분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몇 가지 사안을 놓고 도이치모터스 이른바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이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미 뭐 더 할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거부권 쓰지 말라는 대통령이 쓰면 안 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 전에 회계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서 어떤 본인의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까? 지금 속으로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도이치모터스 얘기할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유난 충돌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기가 질렸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전에 봤듯이 본인이 사과 얘기한 거 아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봐버렸어요. 이제 약속대련이 아니고 실전인 활극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 자리 하나 지킨 거 알고는 없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그게 좀 봉합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인데 지금 그게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텼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런 걸로 많이 봤죠. 반대 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어제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우세승을 받습니다. 우세승으로. 그리고 대통령은 폴더 인사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서천 그 화재 현장 가가지고 재래시장을 폴더 인사 하나 받았죠. 기분 좋죠. 90도 인사하고 어깨 툭 치고 지나가고 나의 부하구나 이런 인상만 보여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뭔가 결기를 보인 줄 알았는데 다 주워 담지 않습니까? 국민의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다.
우리 국민 눈높이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들어가 놨어요. 국민들의 예. 눈높이가 뭔지. 김건희 여사 부분은 리스크는 해소가 돼야 되고 예. 명품백 수수 요건 밝혀져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돼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게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예. 근데 본인은 사과조차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발을 완전히 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는 홀로 쓸 수가 없는 분이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결국은 아바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이 순간에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새해 벽두부터 민생과 경제, 안보는 챙겨두지 않고 내팽개치고 거의 권력 다툼, 궁중 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된 것 저는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잠복돼 있습니다. 잠복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2, 제3의 갈등은 폭발할 건데 예. 저렇게까지 나오면 모르겠네요. 예. 한민수 대변인의 날카로운 평론을 들었고요. 뭐 주워 담는다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뭐 크게 변한 게 있나요? 예. 전혀 뭐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엇을 주워 담았고 무엇을 뭐 위축됐느냐 예.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민생과 관련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의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 GTX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민생 토론회 개최했고요. 전혀 뭐 정쟁과 가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아바타라고 했다가 뭐 약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거 봐라 이제 뭐 반드시 또 한동훈 위원장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시 또 아바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계신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갈등 해봅니다. 봉합 이야기를 직접 좀 해주세요. 갈등이 지금 봉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갈등은 사실 뭐 민주정 그동안 우리 정당과 대통령실을 얘기할 때 가장 국민들이 뼈아프게 지적했던 것들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잖아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갈등도 건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정은 정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죠. 뭐 갈등이 아예 없을 수도 없고 그 갈등이 폭발해서 완전히 우리 정치권을 폭풍 전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김경률 의원 사퇴 가능성 이야기는 완전히 일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당내에서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대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 구성할 때 당에서 여러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은 거의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유일합니다. 이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재물 삼아서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 나왔는데 앞서 호준석 대변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호준석 대변인도 명품 수수,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진상을 좀 더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친북 인사 함정 공작에 우리 사회가 놀아나서는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언론에서 그 진상을 알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우려를 풀어줄 여러 시스템, 제도가 받게 된다는 그 내용도 품어 발표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 부분은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속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들 계속 나와 있고요. 특별감찰관 지금 국회에서 임명하고 있지 못하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판단이 훌륭하다라면서
이런 전망을 했어요. 어떤 전망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딱 걸러냈잖아요. 내가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에 활용하고 계속 공격한다. 이건 잘 본 거예요. 정치는 언론은 하나를 내놓으면 그 다음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고 가자. 총선은 I don't care.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여사가 정부적 판단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부인이 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예. 최근에는 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퇴론 예. 불거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뭐 텔레그램인가요? 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사과를 하게 되면 이게 총선에 불리할 것이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다만 또 다른 언론에서 내가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또 오보라고 일축을 했어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언론 상황을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총선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박지원 전 원장은 이분이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정무적 판단으로 총선 유불리를 그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답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까? 왜 받았습니까? 그 명품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을 벌이고 다닙니까? 이건 우리 헌정사의 초유의 일입니다. 네.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이거를 놓고 지금 여전히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사과도 아니다. 어떤 해명을 할 거다. 설명을 할 거다. 네. 이게 언제 벌어진 겁니까? 해를 넘겼습니다. 근데도 얘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대변인 뭐 평소에 제가 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예. 있는데 근데 당정 간에 특히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죠. 예. 여당 간의 그 관계가 건전한 긴장 관계라는 얘기하는 건요. 보통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민심과 좀 다른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그러면 민심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당에서 이게 민심입니다. 전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기능을 집권한 지 2년 동안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건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나의 사퇴 요구를 내가 거절했다. 이거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과 함께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예. 이거는 대통령실이 예.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당무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인데 어떠한 정권도 청와대나 여당 간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찍어 누르고 나가라고 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의 당정 관계,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아니라 예.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정말 2024년 대한민국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사퇴 요구에 대해서 예. 이게 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최근에 우리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예. 직책 당비도 가장 많이 내고 계시고 예, 예. 당무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권한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만약에 직접적인 사퇴 요구고 대통령이 강제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예. 문제까지 발전하지 않았겠죠.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정무적 네. 판단 이야기하면서 정치나 언론은 하나를 내놓으면 그 다음 걸 요구하는 거다. 네. 여기서 차단하고 가자. 총선은 아이 돈 케어. 물론 박지원 전 원장의 네. 생각입니다. 예. 예. 이 정무적 능력에 대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 예. 여사를 아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정무적 예.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지 예, 않다는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7시간 불법 녹취해서 틀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일부 뭐 부적절한 표현을 했지만 예. 상황을 정확히 보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 식견은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예. 공감을 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낙타가 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아시죠?
예. 발을 하나 넣고요. 두 번째 발을 넣고 예. 그다음 머리를 들이밉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를 주면 두 번째, 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얘기가 되기 마련인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통해서 예. 우리가 협상 물론 언론이나 여론을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물론 네. 그 용인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짧게 한번 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정무적 판단 능력을 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0.73이 아니고 0.000073이라도 승리하셨으면 우리가 헌법적으로 부여하는 예.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분의 헌법적 권한이 있고 국정을 능력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판단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정무 능력 이런 게 개입되면은 예.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제 논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오늘 의총에서는 뭐 그게 그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예. 여러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정개특위 우리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지금까지 여당과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상 과정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이미 당론일까요? 정한 네. 병립형이라는 것 외에는 예. 어떠한 논의도 되고 있지 않다. 예.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고 네. 현재로서는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아직 의견 논의 중이군요. 그렇죠. 뭐 예. 공관위원장께서는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말씀도 했어요. 예. 그리고 영남권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중 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까지 하면은 영호남의 어떤 지역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여러 안들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 준연동형제를 고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민주당 5대 혐오 범죄 규정 이야기하면서 컷오프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외로 적용되는 거 놀랐다. 이 5가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기준에는. 일단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뭐 나라가 됐던 당이 됐던 네. 어떤 정파가 됐던 시끄러우면 예. 이땐 내분이 크게 벌어지면 밖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걸핏하면 민주당 또 걸핏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시는데 네. 그걸 신경 쓰고 한마디 더 할 동안 자기 당 사정이나 돌아보세요. 네. 본인도 언제 또 다시 또 사퇴하고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철저히 대비하시고 예. 주변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이거 보면은 예. 이재명 아마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음주운전 하나를 얘기하는 예. 것 같아요. 뭐 여당에서 공격하는 게 그거 같은데 네. 이게 우리 공당이 기준을 정하고 공간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거를 다 고려하거나 확실하게 적법한지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예. 이미 저희들은 예. 음주운전만 해도 예. 딱 하나 지금 문제 그 여당이 공격하는 지점이 음주운전인데 예.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는 3회, 예. 10년 이내는 2회 이상의 적발, 그다음에 예. 윤창호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이르라도 적발되면 공천을 주지 않습니다. 예. 적격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하기도 훨씬 전인 예. 그때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후보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또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당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지가 좀 옹색해서 저런갑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저는 이 5가지 중에 예. 비단 한 가지만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뭐 명확한 전과 기록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고요. 징후 발언, 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형수와의 예. 그 상당히 과격한 수위의 발언들 예. 이런 것들 징후 발언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직장 갑질이요. 예.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법카 문제를 가지고 예. 굉장히 그 폭로성 기사를 작성한 분도 있잖아요. 5가지 중에 저는 3개 이상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들어볼게요. 자, 이준석 대표, 양양자 대표하고 합당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요. 이석현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 보고요. 자, 안철수 의원 지역구 가서 붙어보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권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우리가 왜 갑니까?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신모라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명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하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서 나오라는 게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창당 준비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이낙연 신당이요.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할 때 나 같으면 개항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항에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압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걸 되갚아주는 그런 발언 같아요. 저는 좀 감정이 좀 실린 발언으로 좀 들리긴 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상당히 점잖으신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저 정도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는 특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거의 악연이랄 정도로 최근에 뭐 서로 간에 또 논쟁도 벌였는데 거기에 나가봐라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개항을 발언 이낙연 전 대표의 개항을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여기 3파전으로 겨뤄보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되갚아주는 이런 발언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지금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 간에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합당 얘기하고 제3지대 빅텐트를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독자 행보를 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느슨한 연대 정도 얘기하고 같이 힘을 합칠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은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제3지대 빅텐트 또 하나로 뭉치는 합당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간다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고 하면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물어볼게요. 비명계, 친명계 요새 갈등 관련해서 뭐냐면 이수진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비명계지만 같이 의원 활동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또 발언이 나왔습니까? 한날 당일날 그날 오후에 다시 양이원영 의원이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대로 같은 당에서 경쟁을 근데 원래 같은 당 경쟁할 때가 더 치열하긴 하죠. 왜냐하면 공천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 가지 국민들을 보시기나 일반 다른 당원들을 보실 때 좀 과하다고 싶은 표현들은 자제하는 게 뭐 양이원영 의원이 됐든 상대방의 또 다른 의원이 됐든 비명계 의원이 됐든 서로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선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다른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미 비명계 의원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4년, 길게는 8년, 12년을 다 닦아왔습니다. 이미 거기에 수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도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구호를 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어딘가에는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지금, 출마하실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광주 출마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의 당세가 지금 뭐 창당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뭐 힘이 붙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전장으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명분도 좀 살고 또 자신의 이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광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분당을 가라는 것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지만 뭐 지난번에 쌓인 그 어떤 그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하는 기분. 조금만 더. 네, 쇠를 갖고 잘 안 들어갑니다. 급여의 한 30% 정도를 주문도 파견의 순서가 왔었습니다. 여군 필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생겼었고 이런 일과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은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치르는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제가 과거 행정을 하던 시기에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거의 대부분을 좌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감사합니다. 몇 학년이세요? 1학년, 이진영이 단체 사진이 한 번. 여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지만 이게 참 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이 실천하고 만들고 있는 정책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정책 같은 거요. 시험 문제와 같은 청년 문제들의 해결의 근간에 있어서 사실 약속의 말씀과 함께 홍보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린 더 해도 됩니다. 뭐 자유토론이 끝까지 해야 자유토론이지 뭐 중간에 막으면 자유토론이 아니지. 하루에 여러 번 뺏으라는 게 좀 이상한데 앞으로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똑같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걱정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 걱정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제가 오늘은 딱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이 적합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재난의 현장을 갔던 것이고요.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4일 가자 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있는 유엔 시설을 전차로 공격해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밝혔습니다. 구호기구 가자 책임자는 SNS를 통해 전차에서 발사된 포탄 2발이 피난민이 머무는 교육센터 건물을 타격해 9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탄한다며 민간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유엔 시설 보호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 중단 명령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서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남아공은 최종 판결에 앞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전쟁을 멈춰달라는 임시 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임시 조치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 등 9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공개 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법정 밖에선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범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와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ICJ는 우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요청한 임시 조치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26일 오후 1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해 집단 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를 순순히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서방 진영에 속한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제 여론전에서 치명상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성난 농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감소와 함께 유럽연합, EU의 각종 규제에 수입 농산물 유입까지 늘어나 생활고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서문국 기자입니다. 프랑스 고속도로를 농민들의 트랙터가 가득 메웠습니다. 국도 역시 농민들의 차량이 길을 막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째 이어지는 시위. 친환경을 이유로 정부가 비도로용 경유 면세 폐지를 예고한 데다 최근 30년간 농가 소득이 40%나 감소하면서 농민 5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Là pour montrer un peu le ras-le-bol qu'il y a dans l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dans les campagnes en général. Ça fait quand même depuis le mois de novembre-décembre qu'on avait alerté. 농민 일부는 노란 조끼와 노란 모자를 쓰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몰려들었습니다. Aujourd'hui, c'est le ras-le-bol, la superposition de contrôle, de normes. On a des normes, on a des périodes pour répandre nos effluents d'élevage, le lisier ou le fumier.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수도권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는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 생물 다양성을 이유로 농지 보조금 조건을 강화하면서 독일에서도 한 달 가까이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농민들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대치 중입니다. Zawsze żeśmy siedzieli cicho, widzimy jak działają rolnicy w innych państwach, Francja, Niemcy i po prostu ze względu na to, że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에서도 농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전역이 성난 농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한낮 시간인 지금도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일째 이어졌던 제주 산간의 눈도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눈이 시작되겠고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6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크기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